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현입니다. 요즘 정말 덥죠. 날이 더우니까 밥 먹기 귀찮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분식을 찾게 되는데요. 라면, 떡볶이와 같은 분식, 대표적인 K푸드로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세를 몰아 더 많은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다양한 국제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023 베트남 K푸드 페스티벌에서 분식계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라면과 떡볶이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통신원이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대한민국에서 우릴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K-팝 스타만큼이나 해외에서 저희가 인기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 그 인기를 직접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베트남으로 같이 떠나볼까요? 지난 6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3 K푸드 페스티벌 현장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저희 라면, 떡볶이 외에도 쌀음료, 만두, 김치, 배, 포도 등 다양한 종류의 K푸드들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답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이유요? 일단 한류 열풍으로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리고 한국 식품은 자연의 맛을 살려 건강에도 좋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은 베트남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최근 농식품 분야 수출 실적 추이가 그 인기를 증명해주고 있죠. 세계 경제 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푸드 플러스.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등을 통해 2023년에는 135억 불 수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K푸드 영업사원이 되어 바삐 뛰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한근 장관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프랑스 파리 K푸드 페어에도 참석을 해서 프랑스의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한식과 프랑스식의 콜라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특화된 한국형 쌀 증산 프로젝트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위해 아프리카 8개국의 농업 장관을 초청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K푸드의 활약, 더욱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월부터 농식품부에서 한우 수출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한 거 알고 계시나요? 전국 한우협회와 축산물 품질평가원, 수출업체 등이 참여를 해서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수출 대상 국가의 언어로 등급 판정 확인서 발급, QR코드를 활용해 해외에서 한우의 이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협력해서 국내 최초로 도축장 할랄 인증을 획득해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우 수출 협의회는 검역 제도를 개선해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소요 비용도 30% 이상 절감했다고 합니다. 적극 행정으로 올해 한우 수출을 2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농식품부. 축산 농가를 위해 한우 수출길 더 시원하게 뚫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비가 퍼부었다 그치길 반복하는 이른바 도깨비 장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매년 많은 농업시설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농정매거진에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농업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는 사전 점검 및 결박 조치를 해주시고 출입문 및 환기창을 고정해 강풍이 유입되는 걸 막아주세요. 그리고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 기둥을 미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은 대피 장소 및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다리나 하천 도로는 안전 확인 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 시에는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대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는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해 주시고 벼나 밭작물은 잡초를 제거하고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해 주세요. 비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도 잊지 마시고요.
안타깝지만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읍면 동등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복구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축사 침수 시에는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시고 축사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도 당부드립니다. 과수의 경우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이 잘라낸 후 약재를 살포하시고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잎에 영양제를 살포해주세요. 침수나 관수된 노는 물을 빼고 흙 앙금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겉흙이 씻겨 나간 곳에 흙을 보완하시고 역시 병해충 예방 약재도 살포하세요. 집중호우가 그치면 기온과 습도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폭염에는 낮 시간에 휴식을 취하시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휴식은 냉방기가 갖춰진 곳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관공서에 신고하세요. 산사태 발생이 걱정된다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시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자식 같은 농축산물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 시 침착함을 잃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인 청년 농부 4명과 총장님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농부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농어촌,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정현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과 또 정황근 농업정책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스마트하게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 4분을 모시고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앞으로 혹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이켜보자고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19도 있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료니 곡물이니 이런 자재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농촌에서는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하고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요새 하는 게? 사실 농산물들이 다 그럴 거예요. 가격을 안정하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지인들이 요즘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격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쌀 산업 쪽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쌀 가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난 1년 동안 시끄러웠죠. 어쨌든 쌀값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정부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쌀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감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 소비하는 쌀의 양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하는 거는 여전히 굉장히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쌀이 한 20만 톤 정도는 평균적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쌀이 과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배웠을 텐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공을 한다든지 새로운 품종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또 새롭게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정책도 있나요?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일단은 공급하고 수요를 봐야 되겠죠. 근데 공급량이 지금 쌀의 경우에는 워낙 수요량보다 매년 높기 때문에 공급을 조금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면적에서 좀 덜 생산을 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면적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면적을 줄이려면 거기서 쌀을 생산하던 거를 그냥 땅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품종을 심거나 안 그러면 아예 다른 작물을 심어가지고 공급량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쌀로 하지 않던 것을 쌀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쌀 가공 식품 산업을 좀 더 육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침 빵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빵은 다 밀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 빵하고 과자 종류는 전부 100% 쌀로 만든 겁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100% 가루쌀로 만들었어요. 혹시 가루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몇 번 들어봤긴 했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를 몰라서. 알아보려면 일단 한번 조금씩 먹어보면서 알아봐도 될 것 같은데. 가루쌀은 돌연변이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치 밀처럼 그냥 말라 있는 상태에서도 부수면 쌀가루가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한 20만 톤 정도 가루쌀을 생산한다면 우리는 밀가루를 한 20만 톤 수입을 덜 해도 되고 또 남는 쌀 20만 톤 처리를 고민을 덜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아쉽게도 지금 가루쌀이 많지가 않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전국에 가루쌀을 재배한 면적이 한 100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가루쌀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올해는 2,000헥타를 재배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루쌀이 한 1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가루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물량도 충분히 확보를 일단 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한 27년도까지는 가루쌀을 한 20만 톤 정도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원물만 팔다가 이걸 조금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6차 산업, 융복합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영 안정을 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 경영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사는 뭐 비교적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농업이 사실 경영하는데 훨씬 어려운 점이 많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직불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농업을 하는 규모와 상관없이 비료나 사료 이런 거 안정 자금을 준다든지 또는 경영 자금을 대출을 했을 때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농들이 처음에 이제 가서 어떤 정착하는데 어떤 게 가장 어려우냐라고 작년에 좀 물어봤었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농지를 구입할 때 너무 힘들다. 새로운 농지를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농지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농지 구입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처음에 농업을 시작을 할 때 다른 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농업은 일단 농사가 뭐 1년 단위로 끝나든지 안 그러면 뭐 원예 작물도 몇 개월 정도 걸려야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생활비 같은 것이 좀 부족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행정마을에서는 좀 청년 이제 인구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총장님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실 이제 그 제1차 그 청년농 육성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거기에 보면 상당히 종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경영 안정 정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일단 청년이 처음에 정착을 하려면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농 정착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대상도 한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를 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0만 원 수준에서 110만 원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지원 정책들을 많이 늘렸고요. 그 이외에도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주거 문제나 나중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육아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한 정책을 10월에 발표를 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아바를 활용해서 그냥 단순히 구아바 과일과 이파리를 파는 것만 아니라 구아바를 이용한 새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구아바 기능성 식품을 추후에는 수출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저처럼 K푸드를 수출하고 판로 개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 농식품 정책에도 어떤 형식의 정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수출을 꼭 그 신선 농산물 수출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신선 농산물을 먼 곳까지 수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꼭 신선 농산물에만 집중하지 말고 와 연관된 산업 전체 수출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금방 말한 것처럼 구아바 열매를 수출하려면 검역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가공품을 만들면 그 가공품을 이제 수출하는 방법, 그런 걸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이 시스템과 연관된 장비, 기계, 또 여기에 들어가는 농기자재 이런 것들이 다 수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수출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식품이나 또 나아가서는 신선 농산물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질 거라는 거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농산물 수출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번영하고 있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미국? 호주? 한국? 한국? 한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덜란드가 굉장히 살펴볼 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나라가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수출은 뭐 미국 다음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다가 그거를 적절하게 가공하거나 안 그러면 재포장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 물량이 많으니까 수레를 워낙 큰 수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물건을 수출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을 좀 많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좀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롭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게 많으니까 거기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K푸드가 아니라 K푸드 플러스라고 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지원 조직을 만들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정부가 출범하니까 새로운 정책 많이 해보려고 했고 또 기존에 있던 정책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느끼기에 혹시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방금 주위에서 아 이런 거 참 괜찮았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특용작물학과를 졸업해서 구아바를 비롯한 한약재를 활용해서 기능성 식품, 나아가서 건강기능식품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농진청에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로서는 해볼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개발해봤었거든요. 거기에는 농진청 그리고 농식품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이제 자녀를 이제 둘째를 출산하다 보니까 농가 도우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와이프도 한농대 졸업생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연계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뭐 사용해보지 않은 정책이지만 여성 농업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1순위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아직 결혼과 출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관련된 정책들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덜어서 조금 더 농업에 집중하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은행에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농지은행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정책이 좋아서 청년 농업인이나 이런 데 더 1순위로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 뭐 기존에 있는 정책 많이 좋은 거 찾아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다가 이런 부분만 조금 더 개선하면 더 좋아지겠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 이 쾌적한 한농대 캠퍼스에서 졸업생들 4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냥 재밌기만 한 건 아니고 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 1년을 졸업생들과 같이 회고를 해보니까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던 1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을 잘 활용하고 또 정책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저도 스스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올봄 농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죠.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나 배탈이 났다고 신고되면서 모든 종류의 토마토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 매거진 논란이 됐던 토마토 배탈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봤습니다. 토마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무서운 이야기. 구토와 복통을 일으킨다는 쓴맛 방울토마토. 다들 뉴스에서 봤다고? 맞아. 이번 일로 인해 토마토 소비가 저조해졌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토마토가 그런 게 아니야. 특정 품종의 문제였다고.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빨간색 보물. 토마토에 대해 알려줄게. 최근 쓴맛 토마토 유통으로 전체 토마토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고 관련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 문제되었던 품종과 그 주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들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익은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었던 토마토 품종에서만 쓴맛 성질을 보유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 성분이 높게 나타났대. 문제가 되었던 특정 품종은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하여 전량 폐기되었어. 토마토는 대표적인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에 좋은 라이코펜을 비롯해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 다양한 비타민과 유기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탁월한 채소야.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면역력 약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채소계의 스테디셀러 토마토가 이렇게 대단한지 알고 있었어? 이번 쓴맛 토마토의 원인이 해소된 만큼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국산 토마토의 건강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해. 같이 동참해줘. 오랫동안 사랑받은 토마토의 건강한 매력. 이제 오해가 풀렸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토마토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니 더운 여름 토마토로 시원하게 보내자고. 논일보다 더 힘들다는 밭일. 스마트 기계 도입으로 노동력은 67%, 생산 비용은 47%까지 줄일 수 있는 작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양념, 마늘입니다. 스마트한 농업 이야기, 재미농업. 오늘은 마늘의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세 챗 GPT 다들 사용해봤어? AI와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 이제 진짜 현실이 되었는데 농업 인구는 줄어들지,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지, 농촌은 너무 올드하다고? 무슨 소리? 이제 농촌도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스마트 농촌, 밭농업의 기계화를 소개합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통계청 농립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가 무려 24%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이 47%까지 늘어났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가 생긴 거야. 농촌진흥청에서는 밭농업 기계화를 위해 다양한 농기계를 개발하여 보급해왔어. 하지만 2022년 기준 작업 단계별 기계화율이 저조하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 밭농업 기계화 확산을 위하여 종횡무진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2023년 핵심 목표는 주산지 중심 마늘, 양파 기계화의 현장 확산이야. 단순히 기계의 개발과 보급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육종, 재배, 환경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기계화 확산을 위한 품종과 재배 양식, 지역별 토양 특성에 따른 기계의 적용 방식 등을 연구하고 개발 중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는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경북 의성 등 마늘, 양파 주산지 8곳에서 현장 연시회를 개최해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
연시회에서 선보인 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기술을 적용해 마늘을 생산하면 손으로 할 때보다 무려 노동력은 67%, 생산 비용은 47%나 줄어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마늘, 양파뿐만이 아니야. 감자, 고구마, 콩 등 여러 작물 농업에 대한 기계화 재배 기술과 재배 모델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니 스마트한 농촌의 미래가 기대되는걸? 농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재미있는 농업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러브 우드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돼 9월 말까지 4개월간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목재 이용 캠페인인데요. 챌린지에 도전하는 방법은 양손으로 V를 만든 다음 겹쳐서 우드에 W를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거나 아이러브 우드 챌린지 공식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진 촬영 후에 목재 이용을 다짐하는 내용과 함께 SNS에 게시하면 됩니다. 참여자를 추첨해 국산 나무로 만든 명함 케이스와 굿즈,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후변화 시대 탄소를 줄이는 아주 쉽고 지혜로운 생활 속 목재 이용 캠페인 아이러브 우드 챌린지. 이분들처럼 꼭 참여해보세요. I love wood. I love wood. I love wood challenge. (2018년부터) 도입된 나무 의사 제도가 지난 6월 28일로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이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고 앞으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 전문 자격자를 보유한 일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 기준을 갖춰 일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일종 나무병원으로의 전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 진단 보고서를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이 종료되는 이종 나무병원의 경우에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사업은 계약 완료 시까지 발주자의 계속 이행 의사를 확인한 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재 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찾아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잦은 비로 습한 산길에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산행을 하신다면 등산로, 날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비한 의복과 장비를 챙기셔야 합니다. 지정된 숲길 외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산행 중에 음식을 드실 때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도를 챙기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며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농정 매거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